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들어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제가 캐나다와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이미 그 사회 전반이 다 동성애로 넘어간 사회입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종신직이래요. 웬만해서는 잘리지 않는데 반동성애 이야기하면 잘린답니다. 이번에 LA도 잠깐 들렸다 왔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아이들에게 동성 연애하는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프로테스탄트 하자. 이게 프로테스탄트가 이게 저항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수업을 안 가기로 결의를 하고 투쟁을 했대요. 그랬더니 학교 당국에서 그날 중요한 시험을 볼 것이다. 불이익은 너희들이 책임진다. 그런데 플러턴이라고 하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한 반에 거의 전체가 다 한국인들이 이제 유학한 아이들인데 아예 수업을 다 빠지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학교를 빠진다고 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더래요.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공직 교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잘하셨다고. 그래서 플러턴 지역은 그 지역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는 동성애 교육을 아직은 안 하겠다. 그렇게 좀 항복을 어떤 기한적으로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가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어떤 미국의 그 한인 그 LA의 가장 큰 교회인데 동성애 반대 이야기했더니 그쪽 LA 대학 다니는 한인 2세들이 막 목사님한테 항의하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왜 불쌍한 아이들을 왜 교회에서는 품어주지 못하냐?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어떤 왜곡된 인식을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교회가 무너졌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년 뒤 이 나라의 상황일 수 있겠다. 한 5년 뒤면 우리도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무장해야 돼요. 이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이제 젖어들어서 그 인식이 스며들면 그다음부터는 감정적으로 교회가 이런 걸 하는 거를 싫어하게 돼요. 먹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기 전에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서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집회를 특별히 동성애 반대하는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염화섭 원장님을 모셔서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설명이 길었는데 우리 염화섭 원장님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을 하셨고요. 수동 연세 요양병원장을 하시고 현재 한국교회연합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섬기시면서 굉장히 많은 핍박도 받으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무언의 큰 압박을 당하시면서도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 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전방에 서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또 이 시간 격려도 했으면 좋겠고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무장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염한섭 원장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예수님 보혈로 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수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10시 40분까지 시간을 허락받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는데, 말기 암 환자분들을 돌보다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이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진료를 하던 중에 어느 날 갈 곳 없는 A전자 한 분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저희 병원에 진료 의뢰서를 보내셔서 검토하던 중에 기도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기도관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게 됐는데, 갈 곳 없는 A전자가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의 A전자분들이 계속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고,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진료를 하는 수가 약 7만 번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이즈 환자를 보다가 동성애 문제가 뭔지 현장에서 보게 돼서 이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고,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인데, 강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동성애 강의 간증이 있다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해본 사람이 와서 해본 간증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동성애를 해봐서 해본 간증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의사로서 동성애 A전자를 보다가 본 의학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주로 의학적인 면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저희 병원 사진이고,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 성향은 절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이 있는데, 이 방식으로 사람 몸속에는 사람 유전자 염색체 전체를 전수 조사했는데 절대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성향은 절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성애 유발 사람 유전자는 없으니까. 그러면 동성애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냐? 100% 후천적이고 학습되는 것인데,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동성애자가 됐냐면, 이분은 본인이 동성애자가 된 경위에 대해서 서울대 강의 때 발표를 하였고, 이 기사는 홍석천 씨의 동성애가 된 경위 스스로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홍석천 씨가 동성애가 된 사연은 숨겨진 사실이 아니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거죠. 이분은 청양고추라고 매운 고추로 유명한 충남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충남 청양이 산 중턱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살았던 홍석천 당시 4학년 남자 학생이었는데, 그 마을에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함께 살았는데, 이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홍석천 초등학생을 소꿉놀이 하자라고 다락방으로 데려갔는데, 소꿉놀이를 한 게 아니고 학문을 이용한 동성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어른 동성애자에게 동성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빨리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를 잘 몰랐고, 그리고 가해자인 성인 남자가 웃었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긴 동안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번 이상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저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동성애에 대한 학습 효과를 일으켜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 위해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100% 후천되는 것인데 학습되는 것이니까 동성애 옹호 문화나 교육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는 걸까요? 얼굴에 동성애라고 써있는 것도 아닌데 서로 기가 막히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지금 보시는 저 분홍색 앱이 잭디라는 앱인데 6개 정도가 동성애자 앱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랭킹 3등 되는 앱입니다. 저 앱에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접속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즉 GPS 기능,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반경 5km에 랭킹 3등 되는 저 분홍 동성애자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 수가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보시는 것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 벗은몸을 다 공개해서 차마 교육자료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는 제가 한 거죠. 그리고 양쪽 하단에 보시면 빨간 게 보이시죠? 저게 뭘까요? 남성의 성기죠. 본인의 성기까지 올 노출 촬영을 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띄우면 상대편의 성기 모형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16남이면 16세 남학생으로서 중학생이에요.
왜 중학생이 동성애자 앱에 왔을까 싶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6남 알바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남학생들을 알바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항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중학생이 본인의 항문 상태까지 광고하면서 동성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동성애자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 급증으로 말미암아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500%를 초과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을 에이전자로 만든 죽음의 덫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쪽에 보신 남색의 S라고 되어 있는 앱이 딕소라는 앱이고 저 앱이 바로 동성애자 앱 중에 랭킹 1등입니다. 우리 치면 카카오톡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옆에 사람 핸드폰 한번 보실래요? 이런 거나 이런 게 깔려 있으면 동성애자다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한 번씩 핸드폰을 쫙 봐서 이런 게 있나 봐야 됩니다. 이 앱의 모양을 눈에 익혀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파워포인트는 제게 하는 게 예수님 거니까 미리 다 교회에 드리고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 이메일로 받으시면 되세요. 왜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리냐면은 저희 병원에 여자 A전자가 진료 의뢰서를 보냈는데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저는 여자가 에이즈에 걸리면 율락 여성이나 성매매 업소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에이전자 중에 율락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이 여성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걸리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이 남편한테 에이즈에 걸맞습니다. 한 가지 예만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산전 진찰에서 혈액검사에서 이 산모가 에이즈환자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도 너무 깜짝 놀라서 진료실에서 애기 엄마가 에이즈 환자다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는 전혀 에이즈 걸릴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지금 산부인과인데 나보고 에이즈 환자래 나 이제 어떻게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이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당시에 더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주산기 감염이라고 해서 태어난 아기가 에이즈 아기로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자기 뱃속의 애까지도 에이즈 아기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에이즈 안 걸린 것만 해도 평생 주는 게 감사하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행한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도 언뜻 빼도 오늘 자매님들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결혼 정년기 정도 되는 자매들 많이 왔습니다. 어떤 남학생들이 사랑한다 결혼하자 고백하면은 꼭 핸드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깔려있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깔려있으면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의외로 갑자기 20m, 30m 지키면은 오늘 이 중에도 누구 계신 거죠 이제. 뭐 앉아는 데 있겠습니까? 더러더러 하다 보면 또 나와요 교회에서도. 성소수자 단체가 매년 주관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올해는 6월 1일이니까 정말 며칠 안 남았죠. 6월 1일 이걸 또 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성소수자가 과연 소수자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인 사람들 수를 보니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절대 소수자들이 아니고 성소수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만 수가 얼마 될 것이냐 라고 살펴볼 때 남자 동성애자를 의학 교과서에서는 MSM이라고 명확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MSM은 Men Who Have Sex With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을 때만 남자 동성애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수에 산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정신적으로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사랑은 동성에서 빼고 남성 간 학문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을 때만 남자 동성애자다라고 의학 교과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MSM 즉 남성 간 학문 성관계를 맺는 남자들의 수가 몇 명이냐 약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였다면 이렇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되고 절대 소수자들이 아니고 이 시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진행되게 됐는데 맨 앞 선대는 저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제단 위에 제물처럼 올려놓고 저 제물 옆에는 새까만 옷에 새까만 부추까지 맞춰시는 제사장들이 저 사람 제물을 운반하고 있는데 마치 구약의 인신제사를 드리던 몰렉신에게 가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새까만 제사장의 패션을 놓고 보시면 하나님 쪽으로 보이시나요? 마귀 쪽으로 보이시나요?
이 자리 한 번만 가보시면 이 자리가 절대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주제, 예술주제가 아니고 이 시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광장, 맞은편 광장에서 하루 종일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조국과 미래 세대를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서울교회 문화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맨 앞 선두가 진행되게 되는데 토요일 오후에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서울광장에서 그리고 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저렇게 서울 시민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웃으면서 이상한 물총을 쏴서 맞추며 즐기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인권 침해를 당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필이면 이날따라 이 길을 걷다가 저 사람들이 쏜 이상한 물총에 머리를 맞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걸까요? 서울광장에 있었던 서울큐어 문화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일명 동성애자의 항문 팬티를 입고 엉덩이가 뻥 뚫린 저런 팬티를 입고 서울 시민 모두에게 자신의 엉덩이 항문을 보여주는 동성애자의 실제 사진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왜 이런 이상한 형태의 팬티를 입냐면은 동성애자들의 언어로 번개라고 하는데 이 번개가 뭐냐면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 언론 검색한 다음에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무슨 빌딩에 1층 남자실 몇 번째 가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 좁은 화장실 칸막 안에 들어가서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은 채 신속하게 항문 성교 동성을 하고 헤어질 목적으로 아예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금요철인지 모르고 입고 온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옆에 남자를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인데 아까 보신 이 행렬을 줄줄줄 따라가다가 갑자기 인도의 여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4명 정도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사려 쓱 들어갔더니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서울 큐어 문화축제 참석자들이 아니었고 하필이면 이날따라 서울시에 이 길을 걸었던 일반 죄 없는 서울 시민들이었는데 빨간 티 입은 여성이 20대, 앞에 흰 모자를 쓴 여성이 60대 정도 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봉변을 만난 거죠. 웬 옷 벗은 몸의 남자가 자신에게 싹 접근하니까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니까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를 더 이상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저지해달라 혹은 처벌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남자가 여자한테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경찰이 이 놀란 여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고 말한 거죠. 여러분 서울교문제가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처벌례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분들이 주장하는 인권이 인권인가요? 저는 분명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특권을 누리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소수자가 곧 동성애자일까요? 여기는 굉장히 나쁜 언어 계략이 있는데 지금은 동성애라는 말이 인권 침해라고 해서 뉴스 언론에 쓰이지 못하고 모두 성소수자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성소수자 이런 말을 들으면 아 동성애를 말하나 보다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나쁜 언어 계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는 정신의학에서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동성애는 그 중에 하나일 따름인 거죠. 결혼식 올리고 있는 이 잘생긴 20대 금발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만나러 아들의 야외 결혼식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들이 걔한테 신부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식이 진행되게 됐는데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영원한 사랑의 맹세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개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있죠.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 이 개를 여러분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부모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결혼식 올리고 있는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이랑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이랑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사진이 조금 끔찍한데 이제 애들은 눈을 좀 가려주셔야 돼요. 이 다음 사진 설명할 때 이 눈을 가려주셔야 돼요. 아니 어른들은 괜찮으니까 어른들은 뭐 눈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오기까지 혹시 동성애 그거 뭐 둘이서 좋아서 그렇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 라는 정도 생각을 하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 그거 둘이 좋아서 한다는데 우리가 굳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필요 있겠어?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동성애 문제없다 라는 독일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드디어 1969년도에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시민들은 동성애 한 개만 합의를 봤을 뿐인데
전혀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독일 사람들의 예상을 비껴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냐면은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순간 다른 형태의 성소자 전부를 인정하게 된 원치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 1969년도 동성애 인정한 바로 그해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 라는 독일법이 실제로 생기고 말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법이 생기고 나니까 독일 전역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를 맺는 수간업소, 동물 매춘업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업소 모습이 어떠냐? 이제 애들 눈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걔가 바로 그 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게 실제 사진이에요. 밑에 모자이크 처리한 듯 뭐냐면은 걔가 3달 만에 항문세가 다 터져서 죽어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인데 팔하고 목을 보시면 걔가 털이 빠져있고 주리가 있죠. 왜 저렇게 했냐면은 걔가 사람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그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발을 목 뒤로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언제까지 묶냐면 보시는 것처럼 털이 다 빠지고 주리 갈 때까지 묶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을 처음 딱 본 순간 굉장히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동성애 파고를 맞지 못한다면은 이 죽은 게 실제 모습을 여러분 집 앞에서 여러분 교회 앞에서 두 눈으로 보게 된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성의자입니다. 이 남성은 지하 주차장에서 저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와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실제사의 주인공인데 어디다 성관계를 맺냐면은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관계를 맺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차가 남의 차였다는 거죠. 자기 차가 남의 차였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다 이러고 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정신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의자입니다. 지금 보신 이 사진들은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애인 역할을 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방을 보시면 책이 수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역사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시고 할 줄 아는 언어만 12개 했던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체와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급기야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엔 그 처녀 시체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시체가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천으로 똘똘똘 감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인형복 잘라다 붙이고 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해도 절대 교수 아드님이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막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부모님이 아들 교수 집에 불새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교수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언론 통해 공개되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그런 말을 들어봤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엄밀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엄밀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국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동성애가 합법이고 자유인 세계 대표적인 국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 되는 게 없죠. 왜냐하면은 동성애 행위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합법이고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동성애 성적 권리를 이미 보장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자의 그룹 난견장인 일명 동성애자 찐방인데 동성애자 찐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찜질방이 아니고 이 방 저 방을 다니면서 동성애자들이 10대 1, 20대 1 그룹 동성애를 하는 일명 밤이면 밤마다 에이즈 전자를 찍어내는 대한민국 에이즈 공장인데 여기가 불법 영업하는 데 같아서 처벌이 될 것 같잖아요. 전혀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디 변두리에 숨어서 비밀 영업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시간관계에서 제가 한 군데만 소개를 드리면 백석신학대학교를 가려면은 지하철을 타고 방배역에 내립니다. 방배역 내리시면은 방배역 사거리가 굉장한 번화가거든요. 거기 방배역 사거리 지하철역 딱 내리시면 바로 보이는 데가 스타벅스가 보여요. 그 스타벅스 지하에 유성 사우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성애 그룹 난견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요지마다 합법적으로 동성애 그룹 섹스 현장을 운영할 정도로 한국의 동성애 성적 권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막는 것은 뭐냐? 동성애 합법화는 막는 게 아니고 이미 합법이니까 우리가 막는 건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한국교회가 막는 게 뭐라고요? 그럼 차별금지법을 왜 막아야 되냐?
자, 이제 파워포인트 열어주세요. 이것까지 설명드리고 왜 차별을 막아야 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합법이고 자율뿐 아니라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를 짐승 숫자를 써서 수간이라고 그러는데 수간까지도 처벌이 안 되는 수간 처벌법이 없는 수간 자유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가 합법적으로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 사이트를 캡처한 건데 저 조그만 네모난 박스가 한 남자 회원의 자기소개인데 정말 끔찍한 말인데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의 우리 애기들 이러가면서 이 남자는 보시는 저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맺는 남자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자신의 고민을 남겼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라고 하면서 저 조그만 강아지가 이 남자들 성관계를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서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을 올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나는 반대한다. 이건 정말 이상한 거다. 라고 생각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 안 든 분은 뭐예요?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왜 막아야 되냐면 차별금지법이 현재 있다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 건전한 반대하는 일반인들은 싹 다 이 남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인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찬성하고 가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행동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낸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행태는 북한식 사회주의에나 가능한 거지 대한민국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수호할 목적으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물수간협회, 전국수간협회 협회장 곽득진이라고 더 이상 대한민국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실명을 숨겨야지, 내 활동력을 숨겨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본인들의 실명을 떳떳이 드러내고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지사항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수간은 3월 14일 평택에서 하겠다 라고 공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단체 수간이 뭐냐면은 장소를 빌린 다음에 동물들을 풀어놓고 이 단체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들어가서 사람과 동물 간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한 음행을 벌이는 이 단체 행사를 말합니다. 맨 위에 곽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광고를 다시 하니까 그 밑에 여성은 저는 대응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밑에 남성을 보시면 얼굴을 다 드러냈어요. 오히려 얼굴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제가 약간 가린 거 이렇게 모자이크로 얼굴을 다 떳떳이 드러내면서 뭘 요청하냐면 대표님 저는 치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만 찾는지 알 것 같나 하면서 본인이 제일 선호하는 개 종류의 치와를 특별히 주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항상 여기를 한번 싹 봅니다. 혹시 이 얼굴이 여기 있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왜 치와를 제일 좋아하냐면은 무조건 어린 강아지 제일 좋아하는데 치와는 다 큰 성견이 돼도 제일 작은 개 종류라 애초에 제일 작은 개 종류인 치와를 자기 애인으로 선택해서 기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떤 오해가 생겨서 사는 게 조금 힘들었다가 지금은 기도 많이 해서 그 오해가 풀려서 사는 게 다시 편해졌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에 아저씨가 혼자 독신으로 사시는데 이 아저씨가 치와를 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남자 혼자 사는데 치와 키우다가 별 생각이 다 나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시달리다가 지금은 오해가 풀려서 이웃사촌으로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 실제 동성애 에이즈 환자 사진인데 이분이 바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신 거죠. 에이즈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이 뭐냐?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질 것 같으면 별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진정한 무서운 점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를 썩게 만들어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오게 만든다는 게 무섭다는 거죠. 이 남자는 다행히 일찍 조기에 발견돼서 반신불수까지만 와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다 못 씁니다. 그래서 왼쪽 팔, 왼쪽 다리가 다 이렇게 굳어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엉덩이를 보시면 장기간 지속된 항문성교 동성애로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피가 24시간 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함께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몸이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고 에이즈 장기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몸이 철저히 파괴돼서 에이즈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불쌍한 상태가 된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평균 요양병원 입소 연령이 몇 살이냐? 불과 41세라는 거죠. 41세. 여러분, 이 중에도 아마 41세 이상인 분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받아서 이런 좋은 기회에 금요일 밤까지 와서 너무나 감사한 거지. 만약 우리도 젊었을 시절에 동성애 성적 유혹에 빠졌으면은 41살부터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인권이 뭡니까? 동성애자에게 나는 동성애를 인정해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41세부터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인권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 끊는 예배 상담 모임이 매주 화요일마다 강남구 노원동에서 있는데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를 본교에서 열심히 들으시고 나는 동성애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 모임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만 오셔가지고 2년 동안만 기도하시고 상담하시면은 누구나 다 동성애를 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동성애를 끊는 것이냐? 2년 동안 이 두 개만 끊으면 되는데, 첫 번째 학문 선교를 끊으면 됩니다. 두 번째 동성애 음란물 보는 것을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남자가 창피하게 자신의 학문을 다른 남자한테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상당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랑이나 인권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한테만 있고 여자한테는 없는 장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이 학문 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학문 선교 동성애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학문 벽에 붙은 전립선이 자극받게 돼 있는데 그때 변태적인 성쾌감을 느낍니다. 여기 한번 맛을 보게 되고 중독이 되게 되면은 마약 중독 비슷해서 딴 거는 못하게 되세요. 즉 정상적인 여자는 싫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남자 만나면 내 학문으로 동성애를 해줄 것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중독성이 얼마나 큰지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온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죠. 절대 이것은 사랑이나 인권이 아니고 성중독입니다. 동성애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동성애는 남성 간 학문 선교를 통한 전립선 자극, 변태적 성쾌감에 중독된 성중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요 모임에 와서 상담을 하는 젊은 동성애자 중에 몇 명 정도의 청년이 나는 동성애를 교회에서 배웠다라고 말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같이 온 친구들이 아니었고 다 따로따로 온 친구인데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동성애를 배우게 된 경위가 동일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였냐면은 교회 초등부 수련회 때 캠프를 갔는데 방방마다 초등부 남학생들이 10명, 20명 배정을 하나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방을 관리할 목적으로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남자 선생님이 함께 잠을 주무셨는데 이 남자 교사 선생님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선택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새벽마다 계속 성폭행을 하게 되니까 이 아이가 그 사건을 계기로 성장한 이후 동성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가슴이 아파서 더 깊게 인터뷰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무서운 진실 하나를 추가로 더 보게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거룩한 이성애를 부어주셨지 절대 이성애를 주셨지 동성애를 준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 이성애는 2차 성직을 마친 성인 남녀 사이에 매력을 느끼는 게 일반적 보편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어른이 나는 이상하게 초등학생, 여학생이 좋다, 이런 사람은 정신질환에 해당이 되지 절대 이런 모습이 일반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동성애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어린 꼬마 남자를 좋아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 동성애자의 성적 판타지가 뭐냐면 초등학생, 남학생 10명, 20명 데리고 2박 3일 자보는 게 소원인데, 이 나쁜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대한민국 안에서는 교회 초등부 수련회 교사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계획을 품고 교회에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자처하는 동성애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 초등부 성교육 때 꼭 남자가 남자한테도 성폭행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사항이 예견이 되면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가르쳐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뭐냐? 동성애나 성소수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처벌하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별금지법 법 논리를 만든 분이 현재 숙명여대 법대 교수 홍선수 교수고, 이분이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편 연구 총책임자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자리인데, 따라서 홍선수 교수의 인터뷰를 모아서 보면 차별금지법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를 혐오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혐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이게 바로 혐오 표현이라 처벌을 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를 땐 처벌이 안 되는데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감옥에 갇힌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은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싹 다 잡아 죽이겠다는 악한 하만의 법이 현대판으로 다시 재생됐다는 거죠. 특별히 이 인터뷰는 뭐냐면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 시절에 TV 토론에 나오셔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굉장한 기대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분이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선 이후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겠지 라고 제가 기대를 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기독교인들의 표를 의식한 거짓말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 7일에 대통령 영구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부산대 기런평 교수님이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가서 보시는 것처럼 머리를 대머리로 삭발로 밀고 삭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법무부 청사 앞에서 삭발 시위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예요. 검사들 앞에서 데모를 하는 거죠. 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를 민 다음에 당시 8월 초가 서울시가 39도가 넘는 열사였는데 아스팔트는 40도가 훨씬 넘어가는 더위였는데 3일을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시위를 합니다. 걸어서 시위를 한 거죠. 죽을 각오라고 걸어간 거죠.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48명이 혈서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가인권기본계획 안에 독소조항이 있었는데 이 독소조항을 빼낼 목적이었다는 거죠. 어떤 독소조항이냐면은 차별금지법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기 전까지는 정부 정책에 차별금지법을 먼저 적용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상쟁을 하게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8월 7일 오전에 국가인권기본계획이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정확히 일제 신사참배 이후 80주년 되었는데 80년 만에 제2의 신사참배인 국가인권기본계획이 발효가 됐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옥죄고 있느냐. 시간강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처럼 동성애, 폐해, 에이즈의 명확한 연관성을 말하는 의사는 정부가 방송 출연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의학적인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 금지가 되고 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자유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독재인지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국교회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중파에서는 더 이상 동성애 반대를 표현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유튜브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다가 종이에다가 성함하고 핸드폰 번호만 적으시면은 그 핸드폰으로 우리 유튜브 방송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방송입니다. 이 링크를 넣어드리면은 여러분이 링크로 들어오셔서 꼭 구독을 누르셔야 돼요. 이 동성애 반대 유튜브 방송이 구독자만 10,000명이 되면 시장, 국회의원 등이 만약에 차별금지법 비슷한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우리 방송에 10,000명 있는데 당신의 이 행동을 알리겠다. 그리고 낙선으로 하겠다. 라고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살리는 게 뭐냐면요. 뒤에 갈 때 핸드폰 성함 적어주시고 문자로 유튜브 링크 오시면 들어가서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링크 타고 들어가서 구독 누르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 10초가 하지만 대한민국을 살리고 조국교회를 살리는 10초가 된다는 거죠. 나는 동성애를 안 하니까 에이즈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는 도처에 널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일회용 면도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지는 일회용 면도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에이즈 전자가 쓴 것을 내가 쓰면 내가 에이즈에 감염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신 동성애 에이즈 전자 실제 사진처럼 이분들이 장기간 지속된 항문성교 동성애로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이렇게 피가 24시간 줄줄 나오니까 대변을 본 이후에 휴지로 지처를 못하고 꼭 비대를 쓰게 되는데 문제는 비대로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해서 총 5분 이상 비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비데 노즐에 이 5분 동안 에이전자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비데 위에 앉아서 스위치를 누른 순간 방금 묻은 신선한 에이전자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조류사항에서 내 항문을 때려 맞추게 되는데 일반인은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항문에 치질이나 치열 등 항문 질환이 있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항문 질환으로 인해 노출된 항문혈관에 에이전자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싹 하고 들어가면 에이즈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문 질환이 있는 분들은 A전자가 쓴 비데를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데가 A전자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새 음식점에 가보면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안에 쓰고 나오시면 우리가 곧 이어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데 쓰고 나오면 얼굴 한번 싹 확인하셔서 제 눈에 본 여러분들 얼굴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그 비데는 쓰셔도 되고 비데 쓰고 나오면 얼굴 한번 싹 보니까 얼굴에 야릇한 게 줄줄 흐르고 남자가 귀걸이를 하나 끼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비대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또 다른 제보된 사진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사진입니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 한 분이 반진불수가 와서 지팡이를 짚고 에이즈 병실에 입원했는데 마음에 든 남자를 골라서 동성애를 하는데 2시간이 안 걸리더라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회지를 도는데 이 남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김밥처럼 똘똘똘 말아뒀습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이 김밥이 1인분이 아닌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불을 확 벗겨보니까 남자 둘이 동성 연애하는 것을 리얼 3D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못하게 말렸습니다. 말리니까 이번에는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 가서 또 항문성교 동성을 하니까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못하게 말려서 이제 드디어 병원 내 동성애를 원천적으로 예방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이번엔 이 남자들이 어디를 갔느냐. 저희 병원은 지하 주차장이 없고 야외 주차장이 있는데 보시는 차와 차 사이 주차 공간이 20cm도 안 되는데 그 좁은 아스팔트에서 이 남자 동성애 두 분이 또 학문성경 동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행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는 거냐 하지 말아라 라고 소리를 질러도 하던 동성애를 멈추지 않으니까 병원에 행인들이 신고 전화를 주셔서 놀란 간호사 선생님들이 뛰어내려가서 이 남자 동성애 2명을 모시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듣고 제가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다는 거죠. 78년도는 지금부터 40년 전이라 미국 사회가 약간 인종차별적인 색깔이 있어서 흑인이나 남미계통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흑인 남미계통은 싹 빼고 사회 도덕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백인들만 대상으로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성 파트너 수를 조사해보자 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78년도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집에 컴퓨터도 없을 때입니다. 이때는 전화하려면 무조건 집 전화로 전화하고 편지 쓰려면 손으로 쓴 다음에 우체국 가서 우표 붙여서 부실 텐데 당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동성애자 성파트너 수가 몇 명이냐? 28%가 1000명 이상이었어요. 43%가 500명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같은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PC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나는 동성애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뒤에 깔려있는 성파트너 수가 기본 1000명 혹은 2000명 이상일 것이다 라고 추산한다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1000명, 2000명이랑 동성을 하다 보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나 에이즈에 걸렸나 싶어서 검사를 받고 싶은데 우리나라 에이즈 검사의 기반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갑니다. 여러분들도 수지구 보건소를 가겠죠. 가서 저 에이즈 검사를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절대 제 실명이나 핸드폰 번호나 연락처, 주민등록증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되고 저보고 제 암호를 정하라고 시킵니다. 그럼 제가 토끼다 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가 정말 토끼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보건소로 전화해서 에이즈 결과를 확인하라고 하고 절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된다라고 지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에이즈 검사 결과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으면 보건소 선생님이 검사지를 읽어주시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다면서 제 얼굴을 싹 보잖아요. 그럼 지구상에 딴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되고 꼭 전화로만 에이즈 결과 확인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을 전액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낼 뿐 아니라 네이버에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올린 한 남자의 실제 사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앞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익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 이 남자의 고민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 집창촌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보건소 익명검사상 내가 에이즈 환자라고 판명이 되면 보건소 직원이 나를 창녀촌 못 가게 관리할 거 아니냐. 즉 에이즈 감염 이후에 창녀촌에 못 갈까 봐가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공식 답변이 위처럼 달렸는데 어떻게 달렸습니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도 몰라, 국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아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살면 된다가 공식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 걸린 여자들은 인권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동성애 인권이 특권 수준으로 격상됨으로 말미암아 여성 인권이 한쪽에서는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얼마 전에 여중생 하나가 가정이 너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여중생도 용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10명도 안 되는 남자까지 성매매를 하게 됐는데 에이즈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중생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야, 나를 에이즈에 걸리게 한 이 나쁜 남자를 처벌하겠다 해가지고 이 여중생이 경찰에서 자수를 합니다. 나 사실 성매매를 했다. 그런데 10명도 내가 못했는데 나 에이즈 걸렸다. 나를 에이즈 걸리게 한 그 나쁜 남자를 처벌해달라고 하니까 경찰이 여중생 사연을 듣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법의 심판을 내려주면 걱정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 여중생 핸드폰에 있는 10명 남자의 전화번호로 다 추적수사해가지고 10명을 싹 다 경찰서로 부릅니다. 그리고 여중생도 같이 불렀어요. 그 여중생한테 이 사람들 맞냐 그러니까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0명 중에 한 명이 자신을 에이즈 환자로 만든 그 악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오늘 법의 심판을 내려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요새는 에이즈 검사가 발달이 돼서 임신 테스트 비슷하게 구강 전막에 검사지를 살짝 대고 20분만 기다리면 대충 에이즈다 아니다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경찰에서. 그럼 20분 만에 누가 에이즈 환자인지 알면 그 사람을 바로 구속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검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가 오냐면 이 경찰한테 그 검사를 시행하면 동성애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여중생이 황당하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내가 이 검사를 하면 동성애 인권이 침해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10명 남자의 그간 병원 기록을 싹 다 압수수색하겠다. 그래서 에이즈 기록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
라고 안심시키고 귀가를 시켰는데 따라서 10명 남자의 그간 병원기로 싹 다 압수해서 조사해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에이즈 기록이 없는 게 원칙인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쌍한 여중생을 에이즈 환자로 만든 에이즈 테러범이 누군지 끝내 밝히지 못하고 10명이 다 무혐의로 석방이 됐어요. 그 이 남자는 그다음부터 여중생들, 여고생들 에이즈 환자로 만든 일 그만뒀을까요? 또 모르죠. 오늘은 또 용인구, 분당 이런 데를 다니면서 또 다른 희생자를 찾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매일 밤 벌어지는 이 에이즈 테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매일 에이즈가 되는 희생양이 15명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동성애 인권의 발목이 잡혀서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맺는 게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정말 맞는 질문이고,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못하도록 우리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문으로 동성애를 시도하면 100% 대장이 자극받아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밖으로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시도하면 100% 대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변이 나오니까 동성애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센조이가 개발하셔야겠는데, 센조이가 뭔지 나는 원래 알고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센조이가 뭔지 원래 알고 있었다. 이거 알면 동성애자인데, 동성애자는 누구나 이걸 알고 이성애자 모르는 거죠. 이게 싫으면 동성애는 못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남자 둘이 호텔이나 모텔에 동성애로 가면 제일 먼저 간 데가 샤워기 헤드로 갑니다. 샤워기로 가면 샤워기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래요. 이 헤드가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줄, 샤워기 쇠줄, 샤워기 호스만 남게 되는데, 이것을 다음 사진이 모자이크를 크게 쳐가지고 별로 충격적이진 않거든요. 그래도 초등학생은 눈을 가려주세요. 초등학생들은 눈을 가려주시고, 다음에 약간 이제 모자이크를 엄청 쳐가지고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데 초등학생들 눈을 좀 가려주세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항문에 저 샤워기 줄을 10cm 이상을 팍 하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레슬링 자세를 취한 다음에 수돗물을 들면 저 물이 장 안으로 팍 밀고 들어가서 더 이상 장에 물이 찰 수 없다고 꽉 채우면 그 다음에 저 쇠줄을 뺍니다. 그러면 목표점 양변기로 100m 달리기를 막 뜁니다. 왜냐하면은 장에 일단 물이 꽉 차면 아까 설명 올린 것처럼 대변을 무조건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양변기에 도착을 못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을 확 쏟아냅니다. 그러면 떨어진 대변을 발로 밟아서 하수구로 밀어온다고 그러니까 동성애자에게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빌려주시면 아파트 욕실의 오염이 상당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센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대변을 다 빼낼 수 있고, 센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는 거니까 동성애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겠죠. 동성애자의 삶이 뭡니까? 밤마다 내 항문 대장에 호수를 꼽아야지만 사는 게 동성애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면 정말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그런데 이 사진은 한 동성애자가 본인의 센조이 장면을 사진 찍은 것을 인터넷에 띄운 걸 캡처한 건데, 원문 사진은 100% 올로출로 다 보여요. 저 모자이크는 앞으로 본 저 하얀 네모난 박스는 다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저거를 원색적으로 본 다음에 얼마나 충격적이든지 3일 동안은 저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잘라고 누우면 천장이 저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모자이크 가지고 안 되고 아예 이거는 쉽게 말하면 대빵을 쳐야 된다 해가지고 하얀 걸 확 붙여버리는데도, 제가 만약에 야, 나 저거 정말 충격적이야 라고 말을 하면 차별 근처고 있다면 이 동성애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나보고 충격적이라고 해서 사람 차별했네, 감옥에 가. 그러면 제가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충격받았다고 감옥까지 가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보건적으로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센조이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샤워기들을 저 샤워기 줄에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다시 욕실에 걸어놓게 되면 저처럼 출장 나온 애 아빠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이 샤워기를 샤워를 해야 되는데, 물을 트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과 변이성을 다 뒤집어 쓰는 일명 대변 에이즈 혈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출장 나온 애 아빠들이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거든요. 보통 양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를 붙여놓고 오라고 뱉는데,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관염, 바이러스 등을 다 집어먹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센조이라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약 6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전국에 오염한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장 가서 샤워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합니다.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해함을 입지 아니하시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샤워를 꼭 한다는 거죠. 그런데 2년 전에 이태리에 동성애 집회 때문에 갔었는데, 이태리도 동성애자가 많다 보니까 호텔들이 이 센조이 때문에 몸살을 앓은 거예요. 그런데 이태리 호텔들은 해결을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국이 이것을 속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태리 호텔에 가서 샤워로 딱 들어가 보니까 일반인들 샤워는 아예 줄이 없이 벽에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거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줄이 없으니까 센조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무릎 높이에 호수가 하나 꼽아져 있어요. 호수 샤워기가.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이걸로 센조이를 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아예 줄이 없는 벽에 붙은 소나기처럼 떨어지는 걸로 샤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소나기처럼 떨어지는 줄이 없는 걸로 샤워를 한 다음에 저 혼자 방을 쓴 게 아니고, 이태리의 현지 한인교회 송 목사님이라고 정말 은혜로운 분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방을 같이 썼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동성애 센조이가 이런 건데
내가 이태리 와보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해결을 했다. 내가 이것을 한국에 알려야겠다. 라고 말하니까 이 목사님 얼굴이 노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샤워했는데 어떻게 중2 게이라고 스스로 밝힌 친구가 집에서 방금 말씀드린 센조를 하다가 엄마한테 걸릴까 걱정이 돼서 마음이 급해서 샤워 기대가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 기대가 잘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하니까 밑에 답변이 뭐라고 달렸냐면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가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 청소년이 이상하게 샤워실 갈 때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간다. 그럼 뭘 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서 센조라고 나간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가자마자 동성애를 하는 아이예요. 만약에 동성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힘든 센조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동성애를 하는 장소가 호텔이나 모텔처럼 샤워기가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샤워기가 있는 곳에서 동성애를 할 것 같으면 그곳 가서 센조를 하지 굳이 엄마한테 걸릴 것까지 각오하면서 집에서 이런 이상한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마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밤길을 헤매다가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 언론 검색한 다음에 공중 변소에서 신속하게 학문 성경을 헤어지는 번개를 하는 아이로 생각이 되고 이 아이가 중2라는 거죠. 중2까지도 동성애, 센조이, 번개 이런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대표적인 글이 되겠는데 이렇게 강의했을 때 현장에서 한 중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한 게 너무 신선해서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어요. 중학생들은 반응이 좀 즉각적이잖아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그럼 이 아이가 센조를 한 다음에 다시 이 고무장갑을 벗어서 아파트 싱크대에 걸어놓으면 엄마가 그 사실을 모른 채 고무장갑을 끼고 깍두기도 버무리고 김치도 써는데 그럼 이 아이의 동성애 병균을 가족들이 다 먹는 거 아니냐.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동성애자가 한 명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동성애 병균이 유입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성애가 남성 간 학문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통증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정말 맞는 질문이고 통증 때문에라도 동성애는 못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이 통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피스팅을 개발해서 해결했는데 피스팅이 단어가 영어라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절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피스팅이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먹을 쥔 다음에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인위적으로 확 하고 늘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문 성격 동성애를 당해도 아프지 않지만 문제가 뭡니까? 변실금이 생기는 거죠. 괄약근이 확 늘어나니까 대변을 오므려주지 못하니까 확 쏟아버리는 변실금 환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은 피스팅 월드라는 다운 카페를 결성해서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확장해주면 찾아. 이거는 내 항문에 주먹을 넣어줄 사람, 그래서 내 항문을 확장시켜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광고고 맨 밑에 보시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해서라고 돼 있네요. 혹시 경남 울산 지역에 조금이라도 살아본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울산의 땡땡님인데 이름은 지웠어. 이분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스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의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을 때 장이 터지기도 하고 넣을 때보다 더 위험할 때 오히려 뺄 때가 위험한데 뺄 때 주먹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피스팅을 해야지만 동성애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의 항문에 주먹을 제일 잘 집어넣는 피스팅에 제일 가는 고수를 찾게 되는데 그분이 맨 밑에 보신 울산에 현재 사시는 땡땡님이에요. 그래서 울산의 땡땡님 저를 시술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은 이 땡땡님이 댓글을 달아서 울산 땡땡부터 몇 시까지 와라. 그러면 KTX하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런 행동을 당하고 다시 올라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 피스팅을 하다가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비이다 라는 글을 네이버에 올렸는데 이 아이의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이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온 건지도 모른 채 서울대 연고대 보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겠죠. 물론 그건 귀한 노력이지만 여러분 이 아이가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서울대 연고대를 졸업한다 하더라도 과연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꼭 동성애 성적 유혹이 혹시 우리 아이 주변에 있지 않은가 점검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성애 성적 지향이란 말도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도 우리가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인데 성적 지향이 이 노란색 공과전단지가 뭐냐면은 시내 전봇대 일제에 쫙 붙어 있었던 것을 사진 찍은 건데 SM 석구암, 바텀 석구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M은 세지스 메조키스의 준말로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할 때 상대편을 고문해야지만 만족한 동성애자들을 SM이라고 부릅니다. 서브는 서브미션의 준말로 노예 역할을 하면 섭이라고 그래요. 바텀은 남자끼리 동성애할 때 여자 역할을 하면 바텀이라고 합니다. 틱톡아지 8780이라고 자신의 신부를 다 노출을 시켰어요. 전혀 창피하다, 숨겨야지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분들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라고 반대의견을 내는 일반 시민들을 싹 다 감옥에 보내겠다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데 힘을 쏟는 입장이지 더 이상 숨어야지 숨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여러분들도 예배 이후에 틱톡한테 8780 연락하면 이 문제의 남자랑 통화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한다는데 과연 누가 할까 싶고 밑에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이 동성애자도 초보 가능, 어린 분 가능이라고 어린 꼬마 남자를 찾고 있는데 이 노란색 광고 전봇대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상대로 쳐놓은 악마의 덫이다 라고까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들겨 맞으면 동성이 당한데 누가 할까 싶으면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호기심에 연락하는 남학생들이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이 피해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이고 키가 180이고 운동도 많이 해서 내 몸은 당연히 내가 지킨다 라는 자신감에 충만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SM 동성애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니까 손목에 수갑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까짓거 내가 수갑 차도 내가 키가 180이고 운동을 얼마 많이 했는데 별일 있겠어? 라고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소변 보는 구멍을 요도라고 합니다. 요도는 소변 나오는 구멍이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다 지금 보시는 저 쇠젓가락 좀 친 거를 팍 집어넣고 막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거는 동성애자들이 상대편의 요도를 고문할 목적으로 쓰는 요도풀이라는 기구인데, 보시는 것처럼 쇠젓가락에 요철을 깎아서 상대편의 요도를 최대한 고문할 목적으로 쓰이는 무시무시한 동성애 성고문 기구인데, 이 요도풀이 여러분 언뜻 드는 생각에 야 저거는 미국이나 일본의 음란사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밀수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에 네이버에 요도풀이라고 검색하면은 이 무시무시한 기구가 단돈 19,000원에 G마켓 등 대한민국의 대형 인터넷 마켓에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는 19,000원에 이 요도풀을 산 다음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몇백 명, 몇천 명 남학생의 요도를 저거 하나로 다 고분하면 이 기구를 통한 나쁜 병균의 2차 감염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저 같은 의사가 정부의 보건복지부에 열심히 건의해서 이런 기구를 당연히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정부가 제가 알리지 못하도록 방송 출연 금지를 시키고 있다. 여러분 그 국민들을, 특히 남학생들을 다 죽이겠다는 건가? 전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방법은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현장에서 알리기, 두 번째로는 유튜브에서 알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확신을 시켜가지고 내 몸은 내가 지킬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번 들어가서 막 이렇게 쑤시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사라지고, 이 남학생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키는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만 달라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문성교 동성애 원한다. 그래서 강제로 학문성교 당하고 풀려났어요. 이건 분명히 남자지만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서 경찰 가서 고발해지라고 생각했는데 고발을 못했다라는 내용이고, 이유는 맨 밑에 빨간 줄입니다. 동영상을 찍고 협박을 당했는데 만약 경찰에 가서 고발하면 이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에 띄워버렸다고 협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발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고발을 못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피해 당사자가 있는데 이런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특별히 초등학교 인근에 버젓이 깔려있는 게 당연히 저도 학부모인데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전단지를 반대했다라고 제가 틱톡아지 8780을 비난했다고 저보고 감옥에 가라고 그러면, 저도 애가 초등학생인데 우리 애는 누가 지켜줄 거예요? 대통령이 지켜줄 거예요? 대법관이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차별금지 우리 세대에 막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광고 전단지만 보면은 저만 이렇게 특별한 스트레스가 저는 더 반대예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여만섭인데 전국에다 섭구하며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제 이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더 반대. 이렇게 동성을 하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면 놀랍게도 치료비, 약값, 노후보장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는 질병은 에이즈밖에 없다라는 게 놀라울 따름인 거죠. 이 문자 내용은 뭐냐면은 제 주변에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에이즈에 걸리면 에이즈 알약을 먹어야 됩니다. 에이즈는 아직까지도 완치가 없어요.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주는 항바이러스 억제 알약, 일명 에이즈 알약을 매일매일 잘 먹으면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이 어느 정도 억제가 돼서 30년은 더 사는데 30년에는 처참하게 에이즈로 죽습니다. 그래도 30년을 사셔야지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이 약을 잘 드시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이 약을 병원에 가서 타먹으려면 매달 병원에 내는 약값이 생기는 거죠. 환자 본인 부담은 약값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에이즈 걸린 분이 저한테 병원을 소개해달라, 그리고 내가 그 병원에 내야 될 에이즈 알약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셔서 서울의 모 공립병원인데, 이 공립병원이 노숙자진료라는 착한 병원이고 약가가 싸고 양심진료하니까 이 병원에 이 에이즈 알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전문 선생님한테 문자를 드려서 내가 환자분을 의뢰하려고 그러는데, 환자분이 그 병원에 낼 매달 에이즈 알약값이 얼마냐라고 문의를 드리니까 문자 답이 환자가 낼 돈은 60만 원이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에이즈 환자 한 명이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600만 원. 600만 원이 나오면 그 순간 90%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럼 환자는 병원에 10%인 60만 원만 내고 60만 원짜리 병원 영수증을 받는 거죠. 이 병원 영수증 60만 원짜리 가지고 보건소 가서 보여주면 60만 원을 현찰로 바로 돌려줘버려요. 이렇게 에이즈 환자 한 달 동안 먹는 알약값 600만 원 전액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을 먹다가 몸이 악화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이 분당 지역에도 서울대병원, 재생병원, 차병원 등등의 에이즈 환자를 입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당 서울대병원 입원해 보셨겠지만 입원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입원하면 입원비가
100%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 간병사를 써야 되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간병사 써봐서 아시겠지만 하루 간병사 일당이 9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 간병사 일당 9만 원 때문에 허리가 휘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 A전자를 간병하려면 하루 간병사 일당이 2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매일 발생하는 20만 원 이상의 고가의 간병 비용도 전액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내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A전자가 댁에 계시게 되면 A전자님 댁에 계신 동안 입맛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댁까지 반찬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주도 A전자가 나는 제주도에서 못 미겠고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을 가야겠다. 그럼 매달 왕복 비행값이 발생하겠죠. 이 왕복 비행값까지도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에이즈 알약을 잘 먹으면 30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현재 고령화,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에 뭘 요청했냐면 우리의 노후를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요청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 요양병원 여기 보바스 병원 가깝잖아요. 전화해서 한 달에 얼마 받냐고 물어보세요. 기본 250이에요. 기본 250 보바스 병원은. 그리고 성남역에 싼 데가 한 100만 원 돼요. 100에서 250만 원 된다는 거 요양병원. 싼 데가 100, 비싼 데가 250. 그러니까 치매 걸린 우리 부모님을 요양병원 모시고 싶어도 매달 250, 100 내려니까 허리가 휘어서 못 모시니까 집에서 어떻게든지 어렵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우리 서민들의 삶인데 동성애 A전자분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요양병원 치료비 전액을 다 보장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의료 현장에서 볼 때 동성애 A전자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입니다. 그 어떤 집단도 이런 혜택을 받는 집단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왜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우리의 보훈 대선들보다도 동성애다 에이즈 걸린 분들을 훨씬 더 귀한 데를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과연 동성애다 에이즈 걸리는 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팔이나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행동보다 훨씬 더 고귀한 행동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 증가인데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에이즈 환자 수가 무려 35%가 줄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35%가 지난 15년 동안 에이즈 환자가 줄 동안 유독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이즈 환자 수가 기하급수로는 세계 유일국가 됐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 과다한 동성애 인권, 두 번째 에이즈에 걸리면 100% 국민세금으로 다 지급하는 과다한 에이즈 복지가 맞물려서 이런 세계적인 기현상을 대한민국에 보이게 됐다라는 건데 2013년도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병이 얼마를 발생했느냐 4조가 넘어갔어요. 물가 상승까지 포함하면 2018년도 작년에 대한민국의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사회적 비용 얼마를 부담시켰냐? 8조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사회적 비용 8조가 발생했다? 아는 국민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왜 이런 사실을 정부는 알려지지 못하게 방송을 통제하는 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8조가 무슨 돈입니까? 200만 원짜리 공공일자리 40만 개를 만드는데 이게 무슨 크기 돈이냐면은 취직 안 된 우리 대학 졸업 청년들 다 공공일자리 주고 남을 크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돈이 동성애 에이즈 문제 사회적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뭔가 정책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최고의 동성애 천국, 동성애 에이즈 복지국가인데 이것 한 가지가 남아서 대선 후보로 나선 유력 정치인들에게 동성애 단체는 이것을 해달라고 주장해서 이게 또 되게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트랜스젠더에 대한 내용인데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고가의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고가의 여성호르몬 주사를 죽을 때까지 맞는 대표적으로 하리수 씨 같은 경우죠. 그런데 성전환 수술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신 성형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형외과 가면 싼데 비싼데 있지만 잘하는 데가 비싸니까 비싸더라도 그곳을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전환 수술도 잘하는 데 가고 싶었는데 잘하는 데 유명한 데 가면은 성전환 수술 비용이 1억이 넘어갑니다. 온몸을 다 뜯어 고쳐주니까 1억 넘게 받는 거죠. 그런데 이 1억이 넘는 고가의 성전환 수술 비용과 그 뒤로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되는 고가의 여성호르몬 주사 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추가로 더 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멀쩡한 남자가 여자 되겠다는데 총병의 80% 이상을 내 세금으로 내는 거에 찬성할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 약 2년 전이죠.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현재 경기지사님. 이분이 차기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분이 발표한 공약이 너무나 제 이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 관공서 직원이니까 공무원을 뜻하는 거죠. 관공서 직원과 은행 직원의 30% 이상을 성소수자로 채용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어요.
아프리카 우간다가 전 국민의 60%가 동성애 환자다, 에이즈 환자다 라는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에이즈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 방치하면 나라 하나가 망할 만한 문제의 크기를 지녔다라는 것인데, 무세베니라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간다를 살릴 목적으로 특별한 법을 만들었고, 그게 바로 동성애 처벌법입니다. 즉 우간다는 대한민국처럼 동성애 합법, 동성애 자유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간다에서는 동성애다 걸리면 감옥에 3달씩 집어넣으니까 우간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동성을 끊기 시작했고, 그 결과 60%의 에이즈 환자 수가 현재 아프리카 우간다가 4%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동성애 에이즈 문제는 분명히 정책의 문제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정책은 현재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동성애 처벌을 만들자라고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반인권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이즈 확산을 뭐로 막습니까?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릴 수 있다. 이걸 끊임없이 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고 감옥에 보내고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자 주장하기를 꼭 동성애한다고 에이즈 걸리는 게 아니고 콘돔만 잘 사용하면 에이즈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이고, 보시는 것처럼 콘돔의 에이즈 예방 실패율이 15%입니다. 즉 콘돔만으로는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분홍 손톱의 주인공의 젊은 여성이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로 사실로 믿고 활동을 하다가 일생일대 비극을 맞이한 한 여성의 실제사인데, 이 여성이 사정이 있어서 성매매 업소에 취직해서 2년 동안 일합니다. 2년 동안 일하면서 손님들한테 콘돔만 잘 사용시키면 에이즈나 성병 안 걸린다 라는 거짓말로 사실로 믿고 열심히 손님들한테 100% 콘돔 착용을 잘 시켰는데, 2년 만에 업소 생활을 끝낸 다음에 병원 가서 청산 기념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온갖 병은 다 걸려 있었다는 거죠. 결코 콘돔만으로 에이즈나 성병을 예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괴롭히고 가로막느냐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이 공지사항은 동성애자 인권연대, 성소수자 인권연대 공지사항을 캡처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임을 뒷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 2015년도 12월 연말에 바로 이 공지사항에 올해에 동성애 혐오를 3명을 해서 동성애단체 주적 3명을 살생부를 띄웠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저 염한섭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보겠지만 제가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 죽이자, 저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 강의의 주요 내용은 동성애 실제 모습과 동성애다 에이즈 걸리면 국가가 세금으로 다 부담한다 라는 지극히 사실만을 말할 뿐인데, 이런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제가 동성애 혐오인물 살생부 3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동성애 혐오인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혐오 세력 주임을 뒷조사라고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 뒷조사라고 해질 국리에서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조금씩 있겠죠.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제 핸드폰으로 테러 문자가 오는데 어떤 문자가 오냐면은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저는 그런 문자를 봐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웃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웃고 넘어가냐면, 아, 내가 그 친구들 볼 때 매력이 있나 보다,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하고 웃고 넘어가는데, 이 수영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때문에 그런냐고 이유가 좀 있어요.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동성애자들하고 굉장히 크게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재작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보미가 나 동성애자다라고 커밍아웃하고 당선이 됐어요. 그때 수요예배 때 서울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딱 서보니까 염한섭이 서울대 왔다. 이것 때문에 저를 꺾어보려고, 저를 잡아보려고 이 자리에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대 성소자 동아리, 그 좋은 서울대학교에도 성소자 동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회장 김보미가 다 들어요. 저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럴 때 크게 부딪히고, 작년에 전라도 광주시에 딱 20분 강의 때문에 갔었는데, 그 강의실로 가려면 무조건 저 복도를 지나야 되거든요. 염한섭이 광주시에 왔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저 복도에 동성애자들이 집결을 해가지고 저 잡아보겠다고. 그럴 때 현장에서 크게 부딪히는데, 그때 강한 인상을 줘보려고 이건 길러봤어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사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밑에 보신 것처럼 혐오 세력 주물 뒷조사라고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70년 할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테러 문자를 우리 아버님 핸드폰 번호 어떻게 알아냈는지 보내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아버님이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고 딱 보여주시는데, 예를 들어 제가 그 문자를 볼 때, 야, 내가 가족을 보여야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강의도 하지 말고 서명운동 같은 거 하지 말고, 아, 내가 좀 이제 그냥 편하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난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70년 할아버지시고 대머리시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테러 문자를 받은 이후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님이 역사하시면 없던 게 막 생기시겠냐고요. 근데 제가 아내가 있고 애가 셋이 있는데 애들한테도 이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전에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내하고 애들을 외국을 보내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2년 전에 다 외국을 보내버렸어요. 피난 보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2년 전에 비행기를 타올 때 우리 막내 꼬마가 3돌이 안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3돌이 안 되는 가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애들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의대 보내려는 이유가 뭐예요? 의사가 되면 일정 사회 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요, 내가 말기암 환자를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위험을 시키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냐면요, 내가 진짜 우리 애들을 사랑한다면은 그냥 어떻게 뒷바라지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식사 보내려고 애를 쓸 게 아니고, 순전한 복음, 순전한 교회, 순전한 기독교를 물려주는 게 진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암만 봐도 차별금지법에 통과하는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앞으로 5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침묵하고 내가 만약에 나 하나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에스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아마 이때를 위해서 저를 지금까지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나 하나 잘 살아봐야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에 우리 아들들한테 물려갈 교회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지키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신사참배라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순전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필코 우리 시대에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서 순전한 기독교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을 완성한 2명의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미셸 푸코입니다. 홍석천 씨하고 많이 닮았죠. 그런데 이분이 동성애 좋은 것이다 라고 철학을 만들었지만, 이분이 사실은 동성애자였고 결국 에이즈에 걸려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 60도 못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을 완성한 두 번째 프랑스 철학자 알투셀인데, 눈빛이 벌써 좀 특이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였고 자기 아내를 목졸라 죽인 살인범이었어요. 즉 동성애 옹호 철학을 만든 철학자 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존 머니 악마적인 실험에 대해서 아는 국민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저 귀여운 꼬마가 쌍둥이로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쌍둥이로 출생했을 때 부모님이 이 아이를 포경수를 받게 시켰어요. 그래서 아기가 포경수를 받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기 고추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자르다 잘못 잘라서 고추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포경수를 이후에 고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뉴스에 나니까 존 머니라는 당시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는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에 근무한 의사가 이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합니다. 어차피 대기 아들이 고추가 없었으니까 우리 병원에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됐는데 환자를 우리가 못 찾고 있다. 그런데 자기 애들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애를 여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를 포함한 형제님들은 포경수를 무사히 잘 받게 된 주님의 은혜만 가지고도 평생 임을 한 개 바쳐버리고 차별금 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다가 이 존 머니가 데이비드 라이머의 인생을 계속 관찰하면서 트랜스젠더를 수술로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사상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우리나라까지 들어가게 했는데, 이 아이가 막상 성장한 이후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존 머니는 악마 같은 사람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존 머니가 지금까지 당신 돌봐줬는데 뭐가 나쁘냐라고 물어보니까 데이비드 라이머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이 수술받은 여자 꼬마였을 때 하루는 존 머니가 이 집을 찾아와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진짜로 여자로 살려면 남자랑 성관계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남자 꼬마를 데리고 와서 포르노를 틀어주고 따라하는 성실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이 데이비드 라이머는 당연히 여자 역할을 했고, 남자 역할을 누가 했냐? 데이비드 라이머의 쌍둥이 형인 데이비드 브라이언을 시켰어요. 즉 형제끼리 성실습을 하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이게 뭔지 모르고 존 머니가 시키니까 무작정 따라했다가 성장한 이후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행위가 알아서 그 충격을 잊지 못해서 데이비드 라이머 이 꼬마는 38 되는 총으로 머리 쏘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성실습 남자 역할을 했던 형 데이비드 브라이언은 동생 죽기 2년 전에 약 먹고 죽어버려요.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 집 부모님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아들 둘이 죽은 것은 존 머니의 악마적인 실험 때문에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래봤자 죽은 아들들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 안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마치 좋은 단어처럼 유통이 되지, 절대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이 악마적인 실험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현재 북한 핵의 위기 속에 있는 안보 위기인데, 군대 들어간 동성애자들은 나라를 지킬 생각보다는 군대 안에서 학문선거 대상을 찾는 데 더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 무지개 육각형이 동성애 사이트 기호인데, 보시는 것처럼 15차단 동성애자 학문선거사람 나랑 클릭해보니까 엉덩이 학문을 다 보여주면서 나랑 군대 안에서 학문선거를 해보자.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군대 안에서 이렇게 학문을 사진 찍어서 올릴 정도로 한국 군대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 네모난 박스는 제가 친 거예요. 원래는 다 보이는 거죠. 내부만에서 동성애했다 라고 자랑사를 올리는데, 저거 걷어내면 얼굴 다 보이고 먼지 다 보이는데 내부만에서 저런 행동을 할 정도로 우리 군대가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초급 간부도 동성애 요청을 하고 있고, 장교도 부사관도 삼성장구 운전병도 사령부도 다 동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심지어 밀리터리 게이 파티까지 열고 있어요. 밀리터리 게이 파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인데,
대한민국 군대가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를 할 만큼 운영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를 하는데 밑에 보시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5분이 계시다는 거죠. 이 5분의 의원님 중에 제일 알려진 인물은 얼마 전에 자살하셨던 노회찬 의원이셨어요. 군형법 92조 이게 뭐냐면은 남자 군인 둘이 군대 안에서 학문 성교를 하면 처벌받는 법입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동성애 인권을 침해한다. 군인들이 군대 안에서 마음껏 학문 성교를 하는 게 인권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해야 된다 라는 폐지안을 작년에 국회의원 10명이 국회에 폐지안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폐지안이 올라오니까 어떤 단체가 나와서 군형법 92조 없애는 게 맞다라고 데모를 해서 힘을 도와주고 있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보는 것처럼 노동자연대라고 돼 있죠. 노동자연대가 뭐 한대냐면은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단체예요. 그럼 대한민국 공산주의 단체들이 왜 이렇게 군형법 92조 6을 없애려고 애를 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형법 92조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군대 내에 동성애 에이즈 확산이 무섭게 벌어지게 되면 과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북한의 돼지 3부자 중에 막내돼지가 제일 좋아하겠죠. 북한의 막내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일들을 대한민국 공산주의자들이 저렇게 얼굴 다 내주고 해주겠다. 이 뜻은 여러분들이 각자 은밀하셔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에 남자 군인이 군대 안에서 마음껏 학문 선교를 하도록 허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99%의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이 사람들 맞은편에서 군형법 92조를 지켜야 된다 라고 몫을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의 세대가 이 세 사람한테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제는 아스팔트 위에 서서 기도할 때가 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스팔트에서 기도하고 선포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지배하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되겠습니까? 6월 1일 날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 전 퀴어문화축제 때 찍은 거죠. 도무지 저는요 하여튼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 도무지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뭐를 해야겠네 뭘 해야겠네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메시지를 주신 거죠. 돌아와 기다릴게. 이게 뭐냐면은 그 안에서 정말 아까 보신 사진처럼 온갖 음행을 벌이고 있는 그 성소수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님께로만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가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동성애자들 주적 3명 살생부에 들어간 사람인데 내가 맞아 죽어 좋으니까 이 메시지를 전한다 해가지고 서울광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1인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서울광장을 동성애에 내놓은 서울시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런데 전혀 다치지 않아요. 전혀 다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줄 저는 믿어요. 월간조선에 나라 지킨 의병의 마음으로 동성애 에이전스가 맞겠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치렀는데 이런 기사를 치르면 월간조선이 기독교 잡지도 아니고 과연 누가 볼까 싶지만 놀랍게도 이 기사가 월간조선 인기기사 1위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인터뷰를 해도 한국 시민들의 대부분은 동성애를 속으로는 반대하고 있는데 말을 못한다는 것 뿐이에요. 말했다가는 공격받으니까. 그런데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목소리를 확 내니까 순간 관심이 쏠려서 인기기사 1위가 됐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 한국교회가 외치기 시작하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한국 사회가 불붙듯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KBS 9시 뉴스에 에이즈 급증 대책은 없는가라는 뉴스가 나갔는데 얼굴 보세요. 전혀 인터뷰 대비가 안 된 얼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똑같은 날에서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병원에서 환자 보고 막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원무과로 KBS 9시 뉴스라고 전화가 오면 맨 처음 장난 전화 줬어요. 전화가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KBS 9시 뉴스인데 내려가는 길이니까 기다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기다렸는데 정말 오후 5시에 KBS 9시 뉴스 차가 온 거예요, 병원에. 그래가지고 5분 인터뷰 찍고 올라가자마자 4시간 만에 뉴스로 걸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뉴스가 빨리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기자님이 저랑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고 그날이 저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사이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KBS 9시 뉴스가 아는 의사가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9시 뉴스에 한번 출연해 보려고 의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에이즈 급증이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이거를 막으려면 동성애 확산을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인터뷰 해줄 의사를 찾아서 아는 의사들 다 연락해 보니까 다 인터뷰를 거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인터뷰를 했다가는 동성애 단체한테 찍혀서 안 된다는 거예요. 타겟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이버에 동성애 검색해 보니까 제 강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터뷰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연락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분명히 홍해를 가르는 게 하나님 뜻이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하나님 뜻인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누구 하나는 있어야 되네. 누구 하나는.
만약에 저마저 없었으면요, 이 뉴스 못 나갔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 이 용인에 누가 있어요, 누가? 이 수지구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부끄럽게 되고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으로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에 그런 악한 시대를 만들었을 테겠습니까? 나 하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영적 이기주의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제발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드신 여러분들이 꼭 일어나시고 차별금지를 반대해 주시고, 나갈 때 정말 이름 핸드폰 번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 링크 보내면 누르고 들은 거 3.5 되는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그 모이는 걸 안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막아야겠다.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가 분명히 대한민국이 세계 제4국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4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이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영국이, 미국이 이 시험을 못 이겨냈습니다. 차별금지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전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만약에 한국의 성도들이 성령받고 능력받아서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차별금지법을 물리치면 분명히 이긴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고, 그것이 바로 세계의 제4장 국가로 한국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결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 내 기업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영적 이기주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제발 이제는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통과가 눈앞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 더 이상 잠자는 자, 죽은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 받고 능력받아 일어나서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에스더가 아하스를 향해 나갔던 것처럼 이 교회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